여보, 오늘 레슨 어땠어요? 박소영이 밝게 웃으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김민주는 피아노 건반을 정리하며 대답했죠.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해줘서 보람 있었어. 특히 민지가 쇼팽 연습곡을 완주했을 때는 정말 감동이었지.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동네 음악학원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32살의 민주는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내 소영은 유명 화장품 회사 루비코스메틱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며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30살의 소영은 결혼 3년 차로 아직 신혼의 달콤함이 남아있던 시기였죠. 하지만 소영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남편의 수입이 너무 적었거든요. 친구들은 모두 의사나 변호사, 대기업 임원과 결혼했는데 자신만 음악교사와 결혼한 것이 가끔 창피하게 느껴졌습니다. 결혼식 때 친구들이 보는 눈이 아직도 기억났어요. 여보, 우리 언제쯤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을까? 강남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투베드룸은 있었으면 좋겠어.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학원 원생이 늘어나고 있어서 곧 상황이 나아질 거야. 개인 레슨도 몇 개 더 받을 예정이고. 민주는 항상 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소영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민준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손가락에 힘이 빠지더니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물컵을 들다가 떨어뜨리기도 하고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어요. 소영아, 나 요즘 손에 힘이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닐까? 좀 쉬면 나아질 거야. 소영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짜증이 났어요. 벌써 나이가 들어서 몸이 망가지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직 32밖에 안 된 나이에 무슨 병이 있겠어? 그런데 민준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글씨도 삐뚤빼뚤해졌습니다. 심지어 넘어지기까지 했어요. 결국 소영의 재촉으로 대학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진료는 길고 복잡했어요. 혈액검사, MRI, 근전도 검사까지 온갖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의사는 여러 검사를 진행한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희귀 근육병인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으로 보입니다. 점진적으로 근육 기능이 약화될 수 있어요.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고 앞으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월 500만 원 이상은 각오하셔야 해요. 소영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돈 걱정까지 해야 하다니. 우리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민주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려 했지만 음악교사로서의 꿈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소영이 민준의 손을 꼭 잡았지만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불안과 원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왜 하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다른 집은 다 멀쩡한데. 민준의 아버지 김태사는 평소 검소한 생활을 하며 작은 원룸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65살의 태사는 아내를 일찍 여인 후 아들 민준이 전부였어요. 택시를 운전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평범한 노인으로 보였죠. 낡은 소나타를 몰고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아들의 병 소식을 듣고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 괜찮습니다. 민준이 애써 밝게 말했지만 태산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뭔가 더 해줄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태사는 주머니 속 낡은 지갑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통장에 있는 몇백만 원으로는 아들의 치료비에 턱없이 부족했어요. 사실 태사는 30년 전부터 대성그룹을 이끌어온 재계의 거물이었어요. 건설, 화학, 금융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는 대기업 총수였죠. 하지만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재산과 권력이 가족의 행복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태사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어요. 그 이후로는 검소한 생활을 하며 아들에게도 자신의 정체를 숨겨왔습니다. 민준이가 돈 때문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결혼하길 바랐는데 태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대성그룹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김태산 택시기사로 살아왔어요. 태산의 누나인 이순자는 전통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하며 동생의 비밀을 지키고 있었어요. 70살의 순자는 가끔 태산을 만나 걱정을 표했습니다. 태산아, 민준이가 아픈데 언제까지 숨기고 있을 거니? 이럴 때일수록 도와줘야지. 누나, 진짜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야 해. 소영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태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을 며느리가 진정 아들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다가 민준이가 더 고생하면 어쩔 거야? 순자의 걱정에도 태사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진짜 위기가 오면 그때 나서겠어. 민준의 병이 점차 진행되면서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음악학원 수업을 대폭 줄여야 했고 소영이 혼자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헌신적으로 민준을 돌보던 소영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민준이 욕실에서 넘어져 소영이 부축해야 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이렇게 되어서.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우리 부부잖아. 소영은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내심 답답함이 커져갔어요. 회사에서의 업무 압박과 집에서의 간병 부담이 겹치면서 소영은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특히 민준의 아버지 태산을 볼 때마다 불만이 쌓여갔어요. 아버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네. 경제적 도움도 못 주시면서. 소영은 친구들에게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내 친구들은 시댁에서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는데 우리는 뭐야? 택시나 몰면서 손자도 없는 주제에. 소영의 불만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친구 미연이는 남편이 병원 개원할 때 시아버지가 10억을 지원해줬다고 자랑했고 친구 혜진이는 신혼집을 시댁에서 마련해줬다고 했어요. 소영은 자신의 처지가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태사는 아들 부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신 몰래 병원비를 지원하고 좋은 의료진을 소개해주며 뒤에서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태산의 비서인 박 실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직접 도움을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시는지요? 아들이 진짜 사랑하는 여자인지 확인하고 싶어. 돈 때문에 결혼한 건 아닌지 말이야. 태사는 단호했어요. 이상하네. 이 병원에서 특별 관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누가 후원하는 걸까? 소영이 의아해했지만 태사는 그저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소영의 회사 생활도 점점 힘들어졌어요. 잦은 조퇴와 병가로 인해 상사들의 눈총을 받기 시작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졌습니다. 소영 씨, 요즘 너무 자주 빠지시는 것 같은데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어요. 프로젝트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고요. 상사의 지적에 소영은 억울함을 느꼈어요. 가정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데 회사에서는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대리 승진도 다른 동기에게 밀렸어요. 소영은 점점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민준의 병세는 계속 악화되었어요. 이제는 혼자서 옷을 입기도 힘들어졌고 식사할 때도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소영은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민준을 씻기고 옷을 입혀준 다음 회사에 갔어요. 퇴근 후에는 다시 민준을 돌봐야 했죠. 주말에는 병원에 데려가고 물리치료를 받게 해야 했습니다. 소영의 체력은 한계에 달했어요.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는지 막막했습니다. 한편 태산의 누나인 이순자는 조카 며느리 소영이 변해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70살의 순자는 전통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었지만 동생의 정체를 알고 있었죠. 태산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니? 민준이가 아픈데 왜 도와주지 않아? 소영이 애가 힘들어하잖아.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누나, 진짜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야 해. 소영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고 싶어? 태산의 목소리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걱정이 앞섰어요. 그래도 민준이가 너무 고생하고 있어. 빨리 도와주는 게 어떨까? 조금만 더 기다려봐. 곧 모든 게 명확해질 거야. 소영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어요. 민준의 병세가 호전되지 않자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육아휴직을 눈치 보며 사용해야 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었어요. 내가 왜 이런 생활을 해야 하지? 소영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변한 모습을 한탄했습니다. 화장품도 제대로 못 바르고 옷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다크서클이 심해지고 살도 빠졌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변화를 감지했지만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소영아, 내가 빨리 나으면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을 거야. 민준의 위로에 소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언제 나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소리야. 의사는 점점 악화될 거라고 했잖아. 그러던 어느 날 소영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혜진이 말하길 자신의 언니가 남편이 사고로 장애인이 되자 이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는데 1년 만에 마음이 바뀌더라고. 지금은 다른 남자랑 재혼해서 잘 살고 있어. 그 말을 들은 소영은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나도 그럴 수 있는 건 아닐까? 소영은 처음으로 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병이 진행되면서 소영의 회사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잦은 조퇴와 휴가로 인해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졌고 승진에서도 뒤처지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 소영에게 묘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마케팅팀 부장 최영호였어요. 45살의 최영호는 기혼자였지만 젊고 능력 있는 소영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혼 경험이 있는 최영호는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능숙했어요. 소영 대리,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 커피 한잔 할까? 최영호가 자연스럽게 접근했어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요즘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해서요. 소영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최영호는 교묘하게 소영의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남편의 병에 대한 동정과 이해를 표하면서도 소영의 능력과 매력을 치켜세웠습니다. 소영 대리 같은 인재가 이런 상황에 매몰되는 건 정말 안타까워. 인생은 한 번뿐인데 말이야. 최영호의 말에 소영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누구도 자신의 고충을 이해해주지 않았는데 최영호만큼은 달랐습니다. 부장님,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하고요. 결혼할 때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거든요. 소영의 솔직한 고백에 최영호는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갔어요.
소영이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을수록 최영호는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기혼 여성을 유혹하는 스릴이 있었거든요. 최영호는 소영에게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를 제안했고 업무상 필요하다며 정당화했어요. 집에서는 민준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걷기도 힘들어졌고 기본적인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어요. 소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주는 아내에게 미안함을 표했지만 소영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그만 미안하다고 해. 소영의 말투는 점점 차가워졌어요. 민준을 돌보는 일이 점점 귀찮아졌고 최영호와의 만남만이 유일한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소영은 민준이 잠든 사이 최영호와 긴 통화를 하기도 했어요. 태사는 며느리의 변화를 예리하게 감지하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며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태사는 전문 간병사를 고용해 민준을 돌보게 했지만 소영에게는 자신이 어디서 그 돈을 구했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소영과 최영호는 업무를 핑계로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 근처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미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소영아, 넌 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이런 상황에서 혼자 고생할 필요 없다고. 최영호가 소영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소영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관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부장님,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이 그어졌습니다. 소영은 죄책감과 쾌감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지만 점점 최영호에게 빠져들고 있었어요. 최영호는 기혼 남성답게 교묘했습니다. 소영을 호텔 객실로 데려가지는 않고 미묘한 스킨십과 달콤한 말로 서서히 유혹했어요. 우리 관계는 특별해. 나도 이런 감정은 처음이야. 소영은 최영호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집에서는 병든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자신의 행복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소영은 최영호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민준에 대한 원망이 커져갔습니다. 민준은 아내의 변화를 감지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병으로 인해 예민해진 상태에서도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영아,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들지? 야근도 자주 하고. 민준의 순진한 질문에 소영은 가슴이 찔렸지만 곧 합리화했습니다. 응, 정말 바빠. 새 부장님이 오셔서 일이 많아졌어. 거짓말은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소영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시작했어요. 최영호는 소영에게 비싼 선물도 사주었습니다.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를 받으며 소영은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꼈어요. 민준과의 결혼 생활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럭셔리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영호는 소영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젊고 예쁜 여자와의 불륜을 즐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최영호에게는 집에 부인과 고등학생 딸이 있었거든요. 소영이 이혼을 암시할 때마다 최영호는 교묘하게 화제를 돌렸어요. 아직 때가 아니야.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자. 최영호의 말에 소영은 그가 신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것뿐이었어요. 소영과 최영호의 관계는 점점 대담해져 갔습니다. 업무 미팅을 핑계로 자주 만났고 주말에도 몰래 데이트를 즐겼어요. 최영호는 소영을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럭셔리한 삶을 맛보게 해주었습니다. 소영은 민준에게는 회사 워크숍이나 야근이 많아졌다며 거짓말을 했어요. 때로는 친구들과 만난다고 하기도 했죠.
곧 상황이 정리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최영호는 소영에게 희망적인 말을 건넸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어요. 그저 젊고 매력적인 여성과의 불륜을 즐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소영은 최영호의 말을 믿으며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민준의 병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자신의 인생만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십자가를 져야 하지? 결혼할 때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는데. 소영은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했어요. 민준과 결혼한 것 자체가 실수였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잘 사는데 나만 이런 고생을 하고 있어. 소영의 원망은 점점 커져갔어요. 한편 민준은 아내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지만 확신하지 못했어요. 병으로 인해 예민해진 상태에서도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영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표정도 어둡고 말수도 줄었어요. 민준이 아버지에게 털어놓았어요. 그럴 만도 하지. 젊은 나이에 이런 일을 겪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태사는 속으로 불안감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사실 태사는 이미 소영의 행동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미묘한 변화들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민주는 아내에게 깜짝 선물을 하기 위해 소영의 회사 근처로 갔어요. 소영이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서 깜짝 방문을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간병사가 잠시 와 있는 사이에 혼자 나온 것이었죠. 그런데 카페 창문을 통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소영이 최영호와 손을 잡고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심지어 최영호가 소영의 볼에 키스하는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소영은 거부하기는커녕 오히려 웃고 있었어요. 여보. 민준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민준은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친밀한 모습을 보는 것은 병의 고통보다 더 큰 충격이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케이크 상자가 떨어져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소영을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 후 소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야근 때문에 늦었다며 거짓말을 했어요. 향수 냄새가 평소와 달랐고 화장도 다시 한 것 같았습니다. 소영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이야기?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소영은 불안감을 느꼈어요. 오늘 카페에서 봤어. 최 부장님과 함께 있는 거. 키스하는 것까지 다 봤다고. 그 순간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준의 눈에는 배신감과 절망이 가득했어요. 여보, 그건 오해야. 그냥 볼에 인사하듯이. 소영이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얼마나 오래됐어? 언제부터 나를 속여왔어? 민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소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이참에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어요. 미안해, 민준아. 하지만 나도 인간이야.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소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나를 배신한 거야? 민준이 절규했어요. 배신이라고 하지 마.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영우 오빠는 나를 이해해줘. 나를 소중하게 여겨줘. 당신은 그냥 짐일 뿐이야. 소영의 잔혹한 말에 민주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었어요. 소영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119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까지 느꼈어요. 민준이 쓰러진 후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악화였어요. 태사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고 소영도 어쩔 수 없이 함께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들 상태가 어떻습니까? 태산이 애타게 물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심리적 충격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가족 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의사의 질문에 태사는 며느리를 째려봤어요. 병실에서 의식을 되찾은 민주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혼하겠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태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이 이런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소영은 병원에서 형식적인 간병만 했을 뿐 마음은 이미 최영호에게 가 있었어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이혼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런 생활은 의미가 없어요. 소영이 태산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소영아, 다시 생각해 보렴. 민준이는 너를 정말 사랑해. 부부가 어려울 때 함께 견뎌내는 거 아니냐? 태산이 애원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현실을 보세요. 아버님께서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없잖아요. 택시 운전해서 번 돈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소영의 노골적인 말에 태산은 충격을 받았어요. 소영의 진짜 속마음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평생 병자 간병하며 살 수는 없거든요. 제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해요? 소영은 더욱 냉혹하게 말했습니다. 태사는 며느리의 변한 모습에 깊은 실망을 느꼈어요. 동시에 아들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영아,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겠니? 태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뭔데요? 지금 와서 무슨 부탁이에요? 소영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이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만 기다려줄 수 없겠니? 이 아버지가 무릎 꿇고 부탁할게. 태산이 정말로 무릎을 꿇으려 하자 소영은 당황했어요. 아버님, 뭐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봐요. 소영이 주변을 둘러보며 당황해했어요. 그럼 제발 부탁이야. 민준이를 버리지 말아줘. 하지만 소영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안 돼요. 저도 제 인생이 소중해요. 아버님도 택시나 몰고 계시면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가난한 집안에 시집와서 이미 충분히 고생했어요. 이제는 제가 행복해질 차례예요. 소영의 독설의 태사는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는 그동안 검소하게 살면서도 며느리가 진정한 사람인지 시험해보고 싶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태산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생활은 못하겠어요. 최영호도 소영의 상황을 알고 있어요. 곧 이혼하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소영의 말에 태사는 더욱 분노했어요. 결국 다른 남자가 있었구나. 태사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태사는 오랜 시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전에 소영과 최영호가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어요.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 변호사, 내일 오전에 대성그룹 본사로 와주게. 중요한 일이 있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신지요? 가족 문제야. 자세한 건 내일 얘기하지. 태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회장의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했어요. 한편 소영은 최영호와의 관계를 더욱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이혼 절차를 밟기로 결심한 이상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호야,
이제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 소영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고생 많았어.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최영호도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소영이 정말 이혼하면 자신이 책임져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최영호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회사 동료로부터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은 것이었습니다. 영호야, 너 혹시 소영이 시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글쎄, 택시기사라고 들었는데? 야, 대성그룹 김태산 회장이야. 어제 우리 회사에 투자 관련해서 오셨는데 직원들 명단 보시더라고. 소영이 이름 보시고 깜짝 놀라시던데 최영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대성그룹은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주요 투자자 중 하나였어요. 태산 회장의 며느리와 불륜 관계라는 것이 알려지면 자신의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최영호는 급히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 결과 태산은 정말로 대성그룹의 창업주이자 현 회장이었습니다. 30년 전부터 그룹을 이끌어온 재계의 거물이었어요. 하지만 평소 언론에 잘 나오지 않아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산 규모만 5조 원이 넘는 국내 10대 재벌이었죠. 최영호는 급하게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영아, 큰일 났어. 너 시아버지가 누군지 정말 몰랐어? 뭐? 무슨 소리야? 소영이 당황했습니다. 대성그룹 김태산 회장이야. 김태산 회장. 소영은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대성그룹은 국내 10대 그룹 중 하나로 태산 회장은 재계의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소영이 떠들면서도 급히 확인해 봤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태산 회장의 사진은 분명히 자신의 시아버지였습니다. 평소 검소한 옷차림과 겸손한 태도 때문에 전혀 짐작하지 못했지만 그는 정말로 대기업 총수였던 것이에요. 아니야, 이건 꿈이야. 소영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소영은 그동안 태산을 가난한 택시기사라고 무시하며 온갖 모욕을 주었던 것을 떠올렸어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영호야,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소영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일단 조용히 해야겠어. 회사에서 알면 우리 둘 다 끝장이야. 최영호는 이미 소영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태산은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이제 행동에 나설 때가 왔다고 판단했어요. 소영이 얼마나 돈에 눈이 먼 여자인지 이제 확실히 알았거든요. 그날 오후 태산은 대성그룹 본사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부사장님 따님과 관련된 일인가요?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내 며느리 문제야. 소영이라는 여자가 내 아들을 배신했어.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어. 태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인맥과 권력을 이용해 복수를 시작할 때가 온 것이었어요. 태산은 대성그룹 본사 58층 회장실에서 변호사와 긴 회의를 했습니다. 30년간 함께해온 오른팔인 서 변호사는 태산의 분노를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아들을 괴롭힌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장님,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당한 사업상 결정이라고 볼 수 있죠. 서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좋아. 그럼 시작하자.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태산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치는 소영이 다니는 화장품 회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대성그룹은 해당 회사 루비코스메틱의 30% 지분을
보유한 최대 투자자였고 태사는 투자금 회수를 결정했어요. 동시에 납품 계약도 모두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루비 코스메틱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어요. 급히 대성그룹 본사로 찾아온 루비 코스메틱 김 사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투자 철회 사유가 무엇입니까? 갑작스러운 결정이라 당황스럽습니다. 회사의 윤리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일부 간부진의 도덕적 해이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태산의 말은 명확했어요. 최영호의 불륜과 소영의 배신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급히 답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회사는 즉시 내부 조사에 들어갔고 하루 만에 최영호와 소영의 부적절한 관계가 밝혀졌어요. 회사 보안팀이 CCTV를 조사한 결과 두 사람이 근무 시간 중에도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기혼자인 최영호는 즉시 해고되었고 소영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영호와 소영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마지막 만남을 가졌어요. 부장님, 어떡해요? 정말 어떡해요?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영이 울면서 최영호에게 매달렸어요. 나도 어쩔 수 없어. 김 회장이 우리 관계를 다 알고 있어. 이제 정말 끝이야. 최영호는 소영을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소영은 최영호의 변한 태도에 충격을 받았어요. 소영아, 미안하지만 이제 각자 살아야겠어. 내 가족도 있고 앞으로 살아갈 길을 찾아야 해. 영호야, 그동안 나한테 한 말은 뭐야? 함께 새 출발한다고 했잖아. 나 때문에 이혼까지 하려고 했잖아. 그건 내 시아버지가 김태산 회장인 줄 몰랐을 때 얘기야.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 난 김태산 회장을 적으로 돌릴 수는 없어. 최영호는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며 소영을 버렸어요. 소영은 그제야 최영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요. 그 와중에도 태산의 복수는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조치로 정간병사를 민준에게 보냈어요. 정간병사는 실제로는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이자 태산이 특별히 신뢰하는 전문 의료진이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간병사를 구했다. 앞으로 이분이 도와주실 거야. 태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간병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민준이 걱정했어요. 걱정 마.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 좀 있어. 택시 운전하면서 아껴뒀거든. 정간병사는 최고 수준의 간병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하루 3번의 전문 물리치료부터 맞춤형 영양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민준의 컨디션을 향상시켰어요. 심지어 외국에서 수입한 최신 재활 장비까지 설치해 집에서도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일반 간병사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 간병비도 택시기사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텐데요. 민준이 의아해했지만 태사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저기서 도움을 받았어. 걱정 말고 치료에만 집중해. 한편 소영은 회사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복직해도 승진은 물 건너간 상황이 되었어요. 주변 동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불륜 스캔들이 회사 전체에 알려져 소영은 사무실에서 고립되었어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께 사과라도 해야겠어. 소영이 뒤늦게 후회하며 태산을 찾아갔어요. 태산은 소영을 차갑게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로 왔나?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소영이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이었지만
태산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나? 내가 민준이에게 한 짓을 생각해봐. 태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버님이 대성그룹 회장님이신 줄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만약 알았다면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가? 내가 누구든 상관없이 남편을 배신했잖아. 돈이 있다고 알았으면 배신하지 않을 거였나? 결국 돈 때문이라는 얘기네. 태산의 지적에 소영은 할 말이 없었어요. 소영의 마음속 탐욕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민준이한테도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소영이 울며 매달렸어요. 용서는 민준이가 할 몫이야. 나는 이미 내 진짜 모습을 봤어. 돈을 밝히고 이기적인 여자의 모습을 말이야. 태사는 세 번째 조치도 취했어요. 최영호의 과거 이력을 면밀히 조사해 보니 이전 회사에서도 부하 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의혹도 있었어요. 태사는 이런 정보들을 업계 전반에 조용히 흘렸고 최영호는 어디서도 취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영호의 부인도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최영호의 부인은 남편의 휴대폰에서 소영과의 문자를 발견했던 것이어요. 당신 정말 역겨워. 어떻게 아픈 남편 둔 여자와 그럴 수 있어? 최영호의 부인은 분노했고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영호는 하루아침에 직장, 가정, 미래를 모두 잃었어요. 마지막으로 태사는 소영의 친구들에게도 진실을 알렸습니다. 소영이 그토록 자랑하던 친구들에게 자신의 정체와 소영이 한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친구들은 충격을 받았고 소영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소영과 최영호 모두 자신들의 탐욕과 배신이 가져온 결과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태산의 인맥과 권력 앞에서 그들은 너무나 나약한 존재였어요. 태산은 드디어 민준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건강이 많이 좋아진 상황에서 이제는 솔직해질 때라고 생각했어요. 민준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태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아버지는 대성그룹 회장이야. 민준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농담이시죠? 농담이 아니야. 아버지가 30년 동안 대성그룹을 운영해왔어. 하지만 너에게는 평범한 아버지로 살고 싶었어. 태사는 아내를 잃은 후 재산과 권력의 허무함을 깨달았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아들만큼은 진정한 사랑으로 살기를 바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영이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었던 거야.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어. 민주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차례로 알게 되었어요. 소영이의 불륜, 태산의 정체, 그리고 그동안 뒤에서 도움을 주었던 모든 일들까지요. 아버지, 제가 너무 어리석었네요. 민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야, 민준아. 너는 진실한 사랑을 했어. 그게 잘못이 아니야. 태사는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아버지가 최고의 치료진을 구성해서 내 병을 완치시킬 거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실제로 태사는 해외 유명 의료진을 초청해 민준의 치료에 최선을 다했어요. 최신 치료법과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민준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몇 달 후 민준은 다시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어요. 태사는 아들을 위해 음악재단을 설립했고 민준은 그곳에서 새로운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아들아,
이제 정말 행복하니? 태산이 물었어요. 네, 아버지.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되었어요. 한편 소영은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해고되었고 최영호에게도 버림받았어요.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태산의 누나인 순자도 조카의 회복을 기뻐했어요. 태산아,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 민준이가 건강해져서. 누나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떡집도 그만두시고 편히 지내세요. 아니야, 일하는 게 좋아. 다만 민준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1년 후 민주는 음악재단에서 만난 선생님과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어요. 그녀는 아픈 아이들을 가르치는 음악치료사였고 민준의 과거를 모두 알면서도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민준 씨,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민준 씨가 좋아요. 그녀의 말에 민준은 다시 한번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태사는 아들의 새로운 행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가족다운 가족이 되었구나. 그는 대성그룹의 경영을 전문 경영진에게 맡기고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또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재단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되었어요. 아니야, 민준아. 아버지도 너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기쁨을 찾았어. 소영은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쳤어요.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화려한 삶은 아니었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려 노력했어요. 어느 날 소영은 우연히 거리에서 민준과 새 연인의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민준은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해 보였고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어요. 정말 잘 됐네. 소영은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었는지 깨달았어요. 민준과 새 연인은 이듬해 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태사는 아들의 결혼식에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민준아,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거라. 네, 아버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잊지 않을게요. 결혼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태산의 누나 순자, 정간병사, 그리고 음악재단의 동료들까지 모두가 민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태산은 결혼식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사랑은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입니다. 재산이나 지위가 아닌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것이죠. 우리 민준이가 이제 그런 사랑을 찾았습니다. 민준의 새 아내는 태산을 진심으로 아버지처럼 모셨어요. 태산의 재산이나 지위에 관심이 없었고 오직 민준과 가족에 대한 사랑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님, 민준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맙다, 얘야.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몇 년 후 민준 부부에게는 예쁜 딸이 태어났어요. 태사는 손녀를 보며 인생의 완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손녀가 태산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우리 공주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해. 민주는 아버지가 손녀와 노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모두 지나간 일이 되었고 이제는 오직 행복만이 가득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네. 민준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응, 당신과 아버님 그리고 우리 아이까지 완벽한 가족이야. 태사는 저녁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재산과 권력보다 소중한 건 역시 가족이구나.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된 기분이야. 소영은 여전히 혼자 살며 조용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민준 가족의 소식을 들으며 진심으로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었어요.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준 가족은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어요. 태사는 손녀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고 있었고 민준과 아내는 그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아빠처럼 피아노 잘 치고 싶어요. 그럼 열심히 연습해야지.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태사는 손녀의 작은 손을 잡고 피아노 건반을 누르며 생각했어요. 이런 순간들이 진짜 인생의 보물이구나. 해가 저물어가는 공원에서 세대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그들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민주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나와 우리 가족을 이렇게 사랑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당신 덕분에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 태사는 그런 아들 부부를 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민준아, 내가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들도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거구나.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자.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이며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견뎌내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언제나 늦지 않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